왜 선진국은 예외 없이 저출산을 겪을까요? 이 질문에는 항상 도덕적인 답변이 따라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가치관이 무너져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른 나라들이 거의 동일한 출산율 하락 곡선을 그린다는 점입니다. 인구 변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1단계 산업화 이전 고출생률 그 고사망률, 인구 증가가 거의 없는 정체 상태. 제2단계 초기 산업화 단계 고출생률 사망률 감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 제3단계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사망률은 낮은 상태. 출생률 감소 및 저사망률, 인구 증가율이 둔화. 제4단계 현대 선진국 저출생률, 저사망률, 안정적 또는 감소하는 인구 구조. 즉 저출산 국가는 대부분 4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국가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의 차이도 국민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먼저 한 가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싫어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출산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구조 앞에서 항상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결정할 때 먼저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내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이 순간 출산은 감정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출산 결정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회는 특정 지역에 몰려있고 경쟁은 치열하며 삶의 모든 선택에는 비교 비용이 붙기 때문입니다. 비교 비용이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손해보는 기회입니다. 출산을 하면 이런 손해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은 계속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야 하고 더 나은 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높은 성취도 달성해야 합니다. 출산 역시 이 경쟁 속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선택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화 초기에는 아이에게 밥만 먹이면 됐습니다. 아이는 노동력이었으니까요. 이 시기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른바 방목청 양육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이든 프랑스든 한국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동네를 쏘다니다가 저녁 먹을 때가 되면 들어왔고 부모가 아이의 스케줄을 1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죠. 사회 전체가 아이를 알아서 크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투입 에너지가 낮아도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는데 큰 문제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과 함께 양육의 표준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집약적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방목은 곧 방임이자 도태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부모들은 아이의 매니저가 되어 스펙, 정서, 경험, 안정까지 24시간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의 학원 뺑땡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사커맘, 일본의 교육마마 등 이름만 다를 뿐 선진국 부모들은 모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과거 5명을 키울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는 더 이상 가정의 자산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약적 양육에 대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날아옵니다. 주거비, 교육비, 경영 리스크, 시간 손실 등 모든 비용이 부모 개인에게 돌아오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평균 교육비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육아휴직 후 승진 경쟁에서 뒤처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철저한 투자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죠. 그래서 항상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더해집니다. 바로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본격적인 사회 진출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문제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변화를 전제로 재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에서도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임신과 출산이라는 신체적 리스크를 부담해야 했던 여성은 무모한 경쟁보다는 안정성 확보가 생존에 유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신체적 리스크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선호하는 전략을 택했고 남성은 자원을 쟁취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 역시 교육, 경력, 생활 안정 등 여러 선택 압박 속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결국 남녀 모두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가까운 압박 속에서 살아가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의 기업 구조가 이 남성적 생존 전략인 무한 경쟁과 리스크 감수를 표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수만 년 된 인간의 본능적 전략과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사이의 충돌입니다. 사회가 여성에게 사회 진출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남성 중심적 경쟁 방식 그대로라는 것이죠. 즉 출산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여성은 안정적 선택을 선호하다 보니 승진과 보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저출산 문제와 연결됩니다. 사회가 출산과 경력 모두를 지원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교육과 노동 참여 기회가 주어지면서 출산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선택지가 늘어난 사회에서는 언제나 불리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고 비용은 명확하지만 보상은 장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되는 순간 출산은 다른 선택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회는 남성을 위해 설계된 것도 아니고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 설계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회는 출산하지 않는 인간을 기준으로 최적화되어 왔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회사라는 시스템의 기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고 부르는 표준적인 형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야근이 발생하면 남아야 하고 회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이 시스템,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걸까요? 사회학에서는 이를 표준 노동자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이 정립된 것은 20세기 중반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기업이 상정한 가장 이상적인 노동자는 명확했습니다. 가사와 육아, 돌봄 노동에서 완전히 면제된 사람, 즉 회사에 있는 동안 집안일이나 아이가 아플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오직 업무에만 100%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남성 가장이 표준값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남성의 뒤에는 가정을 전담하며 그의 노동력을 재생산해주는 아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사실상 남성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무급 가사노동까지 세트로 이용했던 셈입니다. 문제는 21세기가 되면서 이 전제 조건이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여성도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에는 돌봄을 전담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시장의 요구 조건은 변했나요? 아닙니다. 1970년대와 똑같습니다. 여전히 기업은 돌봄에서 면제된 인간의 스케줄을 요구합니다. 갑작스러운 야근, 잦은 회식, 긴 근무 시간. 이건 집에 누군가 있는 사람만 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플레이어는 바뀌었는데 게임의 규칙은 외벌이 가장시대 그대로인 겁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이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을 요구합니다.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회의가 잡히고 아이가 열이 나는데 출장을 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내가 막아주던 리스크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부부의 경력 단절 위기로 직결됩니다. 즉, 선진국의 저출산은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돌봄 제공자가 사라진 시대에 여전히 돌봄받는 노동자를 원하는 낡은 노동 시스템이 충돌하며 발생한 시스템 에러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단순히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노동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부품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겁니다. 바로 아이를 지우는 것이죠.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큰 생물학적 리스크를 항상 부담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정성과 자원을 중시하는 본능이 발달한 것입니다. 흔히 상향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본능적 전략입니다. 도덕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1970년이나 1980년대 초반에 출산하던 세대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남성만으로도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거, 교육, 생계 등 필수 조건이 현재처럼 과도하게 경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삶이 곧 안정적인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선진국, 특히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는 다릅니다. 이제 평범한 소득으로는 서울의 아파트도, 사교육비도, 노후 대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사회의 경제적 기준이 올라가면서 과거의 평범함은 이제 불안정함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성의 본능은 여전히 안정과 자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남성뿐 아니라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더 많은 경쟁과 노력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즉, 상향혼이라는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진화적 전략과 현대 사회 구조가 결합해 모든 이에게 압박을 만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건 여성들의 눈이 갑자기 높아진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폭등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가정 구성원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실하면 가장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상위권에 진입해야만 겨우 선택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논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성취를 증명해야 하며 실패하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이건 남성의 특권이 아니라
역할 부담입니다. 즉, 이 구조는 남녀 모두에게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본능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비교 범위는 커지고 기대치는 올라가며 안정적인 선택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충돌이 결혼 감소, 출산 지연, 출산 포기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요소는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공의 부작용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은 선진국이 겪는 필연적인 성공의 역설입니다. 인간이 너무 똑똑해지고 사회가 너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결과죠. 그래서 프랑스도, 일본도, 미국도 모두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지만 유독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완만한 내리막길을 걸을 때 혼자서 절벽으로 뛰어내린 나라,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선진국의 공통적인 원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만의 특수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왜 유독 한국만 이 구조적 모순이 재앙 수준으로 터져버렸는지 그 디테일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